여러분 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오늘은 문재인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문재인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오늘 청와대 오찬에 전직 장관 그리고 전직 총리들, 그러니까 정세균이나 이낙연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문재인이 일장 연설을 늘어놨는데 일장 연설의 내용이 자화자찬의 끝판왕 같은 겁니다. 우리는 외교도 잘했고 정치도 잘했고 약간의 그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잘 정착시켰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K 방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는 선도 국가가 됐다. 차기 정부가 우리가 쌓아놓은 이런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부동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청와대 공식 유튜브에서는 문재인의 치적을 자랑하는 4부작인지 5부작인지 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이토록 당당하게 정권을 빼앗기고 나서도 이토록 당당하게 자기의 치적을 자랑할 수 있는 배경이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40% 넘게 계속 마크가 되니까 임기 말 대통령의 40%는 굉장히 파격적인 수치거든요. 이 40%가 진짜로 선정을 베풀어서 얻어낸 지지율이라면 문재인은 세종대왕 이래의 최고의 국가 통치자로 평가받아도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은 못하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이걸 기반으로 삼아서 우리는 지지 않았다. 문재인은 정말 잘했는데 이재명이 조금 이상한 놈이라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진 거다. 다음에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의 지지율 40%는 정상적인 지지율이 아닙니다. 갈라치기의 결과물이거든요. 대통령에 당선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어젠다는 국민 통합이 아니었어요. 적폐 청산이었죠. 그러니까 국민을 청산의 대상인 적폐 세력과 청산의 주체인 청산 세력 이렇게 갈라놓고 청산 세력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취했던 겁니다. 본인들의 대일 외교 실패를 교묘하게 또 프레이밍을 해서 이를 친일과 반일의 대립구도로 만들어서 반일 분매 운동을 통해서 이에 동의하는 사람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으로 또 갈라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그 이후 벌어진 조국 사태에서는 조국 일가가 저지른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교묘하게 프레이밍을 해서 조국에 반대하는 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세력과 검찰 비호 세력이 있는 거다라고 국민을 또 반으로 갈랐어요. 이 반으로 갈라서 지지율을 유지하는 수법이 굉장히 쏠쏠하게 먹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정말 수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갈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와의 갈등이 있었을 때는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게 하는 기상천외한 수법을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법으로도 갈랐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가르기도 했죠. 이 끊임없이 갈라서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얻는 이득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지지율이죠. 원래 증오와 분노와 공포는 사람들을 결집시킵니다. 갈라치기의 좋은 예로는 나치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가 있습니다. 괴벨스는 히틀러를 집권시키기 위해서 히틀러를 굳이 선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유대인을 손가락질했을 뿐이에요. 저기 유대인이 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이 싫다면 히틀러를 찍어라.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잘 먹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나치당이 독일을 완전히 휘어잡고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이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은 본인이 집권한 순간부터 본인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통합시키고 좋은 정치를 편다는 건 아예 머릿속에 없었어요. 문재인에게 필요했던 건 오직 손가락질할 대상과 손가락이죠. 이 손가락은 아마 김어준이나 유시민 같은 사람이 그 역할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국가를 분열시키고 증오와 공포를 조장해서 얻어낸 지지율 40%. 이건 수치스러운 겁니다. 정상적인 정치인, 정상적인 지지자들이라면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보면 퇴임 시에 10%가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민주화의 양대 거목으로 평가받던 누가 봐도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YS나 DJ의 경우도 지지율이 그리 높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정치를 했기 때문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욕먹기는 쉬워도 모두에게 칭찬받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누군가는 반대를 하고 어떤
훌륭한 정치적 판단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아주 높은 확률로 낮은 지지율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보다 못해서 이런 지지율이 나왔던 게 아니란 말이죠. 대통령이란 존재는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간에 한 시대를 대표합니다. 한 시대의 역사와 한 시대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짊어진 역사의 무게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겸허해야 하죠. 결국 역사책에 기록될 문재인의 역사라고 하는 게 조국 사태고, 윤미향 사태고, 인국공 사태고, 대장동 게이트고,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끊임없는 자아자찬과 자기 부풀리기에서 겸허함이란 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지난 대통령들의 지지율 5%, 6%, 7% 퇴임 시에 나왔던 그 낮은 수치들을 분석해보면 이 대통령은 외교 정책은 정말 좋았는데 교육 정책이 별로라서 우리 애가 학교 가는데 정말 많은 페널티를 받았어. 난 그래서 싫어. 라든지 이 대통령이 뭐 성격도 좋고 정치도 그럭저럭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아파트 때문에 너무 손해를 봤어. 부동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 지지하지 않아. 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지지라는 건 원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 본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을 40% 가까이 지지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왜 지지하냐라는 질문에 첫 번째 항목이 왜 지지하는지 이유가 없다는 거였어요. 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이유가 없는 이유도 당연합니다. 대통령씩이나 되는 사람이 나를 자기 편이다 라고 규정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지지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해서 다음에 올 수많은 대통령들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낮은 지지율의 의미를 알고 그 지지율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